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꺼지라며 매일 시위하는 중국인들이 있는데요.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했지만 18년이 지난 후 이곳에 터를 잡았던 한국 기업은 공장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 없어도 된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던 중국인들이 한국 공장들이 철수하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경제부 수석 기자 제이콥 밀러입니다. 10년간 전 세계 경제 현장을 누볐지만 지난 3개월의 아시아 취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정.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중국 위안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특히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 본사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컴퓨터 앞에 앉아 중국발 뉴스를 분석했죠. 중국 정부의 보도자료, 경제 지표, 기업들의 동향까지. 하지만 차가운 숫자와 건조한 통계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연말 마감을 앞두고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제이콥,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네. 편집장은 창가에 서서 잠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야 해.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할 때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해외 특파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쓰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준비를 위해 밤새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존재감이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자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들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철수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한국과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4년 예일대 3학년 시절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당시 한국은 삼성이 처음으로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명동거리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회사원들은 야근 후에도 영어 학원으로 달려갔죠.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최초 육지기술 상용화, K문화의 세계적 확산까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선도하면서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의 AI 기업 시크는 미국의 기술 제재를 피해 독자적인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핵심 특허 상당수가 한국 기업들과 얽혀 있다고 지적했죠. 미국은 즉각 동맹국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 동맹을 결성했고 한국은 이 동맹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편집장의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한국 관련 보고서가 새로 쌓였어요. 제이콥, 베이징에서 시작하되 반드시 서울도 들여다봐야 해. 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이 동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 한 중국 노인과 대화를 나눴어요. 젊은이, 중국을 보려거든 겉모습에 속지 말게. 진짜 중국은 골목 안쪽에 있다네. 그의 말은 이후 제 취재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드디어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비행기는 베이징을 향해 날아갔고 저는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하지만 이런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의외로 한국이 있었죠.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습니다. 활주로에서 보이는 제3터미널은 마치 거대한 용이 땅에서 솟아오른 듯한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입국 심사대, 삼엄한 경비. 모든 것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중국의 자부심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철도는 시속 350km로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특히 중국 최대 AI 기업 시크의 본사는 100층 높이에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가에서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초호화 쇼핑몰 뒤편 골목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길거리 노점상들은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노인이 말한 골목 안쪽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는 더욱 혼잡해졌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전동 스쿠터들, 인도 위까지 침범한 불법 주차 차량들. 교통경찰은 보였지만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쏟아진 비에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시 인프라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첫날 저녁 현지 언론인과 만났습니다. 그는 15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이곳에서 특파원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기초 체력이 부족해요. 마치 근육은 멋지게 부풀었지만 뼈는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나 할까요? 베이징에 도착한 순간부터 코가 자주 간지러웠어요. 처음에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목이 살짝 불편했지만 건조한 난방 탓이려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혈된 눈, 부어오른 코, 거칠어진 목소리까지. 간단한 감기인가 싶어 호텔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은 마치 안개가 낀 듯 뿌옇기만 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하늘조차 보이지 않았죠. 호기심에 스마트폰의 미세먼지 앱을 켰습니다. 수치를 보는 순간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PM2.5 수치가 무려 400을 넘었고 앱의 화면은 진한 보라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위험 수준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죠.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호텔 프런트에 놓여있던 무료 마스크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제 몸의 이상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나 건조함이 아닌 도시를 뒤덮은 스모그 때문이었던 겁니다. 호텔 밖으로 나서자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중 한 기사는 왕징 하며 저를 차로 이끌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거스름돈을 속이려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사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뉴욕의 차이나타운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말이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숲을 지나자 갑자기 허름한 건물들이 나타났고 다시 최첨단 시설들이 보였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완성되지 못한 퍼즐 조각처럼 어색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택시가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길가에서 한 노인이 재활용품을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옆 전광판에서는 중국의 AI 기술력을 자랑하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극명한 대비가 가슴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징 소프트웨어 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키는 첨단 단지였지만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디다고 설명했지만 건물 곳곳에서 보이는 철거 공고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진 저는 근처 현지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외관과는 달리 입구에 가까이 다가가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을 열자마자 기름과 강한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조리기구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타고 흐르는 폐수도 눈에 들어왔죠. 한쪽 구석에서는 종업원들이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젊은 직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몇몇 손님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주변 소음에 짜증이 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골목을 둘러보니 쓰레기통 주변으로 들쥐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으며 분주히 움직이는 쥐들은 사람들의 인기척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식욕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 화려한 쇼핑몰에서 보았던 중국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번쩍이는 스카이라인과 실제 거리의 현실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길모퉁이에서 한 젊은 남성이 가판대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성은 거칠게 손짓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가판대 주인은 잔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듯 완강한 태도를 보였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은 익숙하다는 듯 그 장면을 무심히 지나쳤고 일부는 피식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중국의 이면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실제 생활 환경의 차이는 너무도 컸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저는 조용히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할 결심을 했어요. 취재 첫날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다. 하나는 세계를 향해 보여주는 화려한 가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 감춰진 민낯이다. 진실은 그 어딘가 사이에 있을 것이다. 잠시 생각에 잠겨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의 경적 소리와 혼잡한 인파가 여전히 귀를 울렸습니다. 문득 내일은 이 경제적 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면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을 직접 목격해야 할 것입니다. 현지 경제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중국 내 빈부격차와 경제 불안정을 직접 목격한다. 한때 번성했던 공장이 폐쇄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본다. 베이징대 경제학과 김한중 교수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19만 원, 한화로 환산된 금액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중국 국민 6억 명의 월 평균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은 듯 그가 입을 열었어요. 이 숫자가 믿기 어렵겠지만 현실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힌 숫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제 질문은 다소 어리석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현실을 지옥식 문화라고 부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베이징 시내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서민의 100년치 월급과 맞먹어요. 이 나라에서 집을 갖는다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의 설명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 속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고층 빌딩들이 갑자기 거대한 착시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전의 한 공장 단지를 찾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세 개의 공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건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녹슨 철문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한때 활기찼을 정문 앞에는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20년 동안 전자제품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에는 거칠어진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식료품 값도 집세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결국 자식들을 고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노동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들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듯한 공허함이 감돌았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도 이 상황이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선전 도심의 한 증권사에서 만난 분석가는 냉정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산층의 자산이 증발했고 소비 심리는 바닥을 쳤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요? 공식 통계보다 3배는 높다고 봐야 합니다. 체감 실업률은 말도 못합니다. 그의 말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녁, 선전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활기를 띠던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5년 전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보니 절반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인들도 예전과 같은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 한결같이 비슷한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손님이 없어요.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월세 내기도 벅찹니다. 한 상인은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푸석한 얼굴과 거칠어진 손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여기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텅 비었잖아요. 그는 손으로 한산한 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불이 꺼진 가게들은 마치 폐허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걸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선전 외곽으로 이동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들이 공사를 멈춘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외벽에는 아직 마감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하늘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부동산 개발사들의 줄도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부동산 개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 단지를 지나칠 때마다 황량함이 느껴졌어요. 거대한 도시가 미완성인 채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우한에서 한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공식 발표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방정부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월급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자료를 들여다보니 숫자가 현실보다 더 냉혹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중국 경제의 불안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고층 빌딩과 텅 빈 아파트 단지, 그리고 시민들의 삶 사이의 간극이 더욱 극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투자은행가를 만났습니다.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제 질문에 답했어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 혁신의 부재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첨단 산업의 공백이 커졌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 중국의 첨단 산업은 정체 상태에 빠졌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타격이 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 금융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위기가 서서히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분석을 들으며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까지 빠져나간 중국 경제의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발이 성성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출발하자마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택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부에서 전기차로 바꾸라고 강요하는데 새 차를 살 돈이 없어요. 그는 핸들을 돌리며 도로 한쪽에 세워진 낡은 택시들을 가리켰어요. 저 차들 보이죠? 전부 운행 못하게 된 택시들입니다. 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전기차를 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불법 영업을 하려는 차량들이 도로 한편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불법으로 손님을 태웁니다. 아니면 다른 수단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숫자로 보는 중국과 현실의 중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5%대 성장률 뒤에는 무수한 좌절과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아래에서 14억 중국인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광저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현지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에는 중국의 새로운 OLED 기술 개발 성공 소식이 대대적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만난 상하이 투자은행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직 한국과 5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했어요. 기사 속 화려한 표현들과 현실의 온도 차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저우 경제기술개발구에 도착한 순간 낯선 정적이 몰려왔습니다. 플랫폼을 내려 개발구 방향으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의 움직임이 뜸했고 거리 곳곳에 쓰러진 간판과 폐쇄된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 이곳은 아시아 최대의 산업단지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섰고 3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발구 입구에 도착하자 한때 활기가 넘쳤을 곳이 유령 도시처럼 변한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은 불이 꺼진 채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입구에 쌓인 먼지가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몇몇 노동자들이 정문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바삐 움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과거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들이 밀집했던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직원들로 북적이던 구내식당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5성급 호텔로 지어진 건물은 절반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곳이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이 자랑하던 첨단 산업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제는 쇠락한 흔적만 남긴 채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한산했고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쓰레기가 방치된 거리는 활기를 잃은 채 쓸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을 지나던 중 녹슨 철문과 먼지가 쌓인 창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에는 몇몇 상점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 기사에게 이곳의 상황을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차를 몰아도 손님이 넘쳤죠. 그런데 지금은 1시간에 한 명 태우기도 힘듭니다. 택시에 올라타 목적지를 말하자 운전기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LG가 떠나기 전에는 하루 매출이 2,000위안을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위안도 벌기 힘든 날이 많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던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손님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때 붐비던 광저우의 도로가 지금은 한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이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가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이라 다행이죠. 22년간 이곳을 지켜본 한인 식당 주인의 증언은 더욱 생생했어요. LG가 처음 들어올 때 광저우시는 언덕을 깎아 부지를 만들었고 도로와 전기, 용수 시설을 단 2달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이곳은 중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LG의 기술을 빼내려 했고 결국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LG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개발구 한복판의 거대한 LCD 공장은 이제 중국 기업 CSOT의 소유가 됐어요. 하지만 기대했던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생산성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단지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광저우의 한국 식당 거리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한때 100여 개의 식당이 성업했지만 지금은 10곳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휑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주방에서는 직원 대신 주인이 직접 조리를 하고 있었고 홀에서는 텅 빈 테이블이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2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김 사장은 제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들어요. 곧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두 손은 주름진 채 힘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장사하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저녁이 되자 개발구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한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거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직원들의 퇴근을 기다리며 늘어섰던 포장마차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가로등조차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이 과거 중국 경제의 심장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광저우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 철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 종속, 지적 재산권 침해, 무리한 현지화 압박. 이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저우 경제개발연구소의 장 박사를 만났어요. 그의 연구실 벽면에는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현황과 중국의 기술 발전 단계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장 박사의 설명은 의외의 부분을 짚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정확히 일치하는 궤적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LG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전자산업이 발전했고 현대차가 진출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다고 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지만 핵심 공정 기술은 여전히 한국과 1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 내 반도체 전문가의 80%가 한국 기업에서 실무를 배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하이로 이동해 현지 IT 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한 임원은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의 성장은 한국 부품업체들의 공급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옮기면서 품질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청두의 자동차 부품 단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협력 업체들이 빠져나가면서 현지 업체들의 기술 개발이 멈췄다고 합니다. 한 업체 대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5년간 쌓아온 품질 관리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 정부의 한 관료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 기업 문화와 경영 시스템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품질 관리, 납기 준수, 기술 개발 의지 등 이런 무형의 자산이 철수하면서 중국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리는 단순한 제조 라인이 아니라 경영 방식까지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선전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더 신랄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기술을 빼내고 시장을 잠식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죠. 그는 몇 년 전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오히려 환영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생산 설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은 무거웠고 저는 중국이 직면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한 현지 언론인과 만났어요. 그는 최근 중국 내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를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즘 정부 내부에서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죠. 이미 등을 돌린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떠난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 환경, 규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쉽게 해결될 리 없죠.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스스로 저지른 실수를 바로 잡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과연 통할까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한국이 담당했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중국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중국 취재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이징의 회색빛 하늘과 공업지대의 낡은 건물들이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어딘가 공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마치 희망처럼 보였어요. 베이징의 스모그에 지친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에서 목격한 현실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취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기대감으로 차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의 웅장함과는 달랐지만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입국장에서 수화물 찾는 곳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정체도 없었고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는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곳이 진짜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가진 강점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처음으로 중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객차 내부는 조용했고 모든 승객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이동했어요.
노트북을 펼쳐 이메일을 확인하는 직장인, 조용히 책을 읽는 학생,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노부부까지 모든 승객이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지도 않았고 이유 없이 서로를 밀치지도 않았어요. 문득 베이징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밀치기와 고성방가가 일상이었고 줄을 서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사회 질서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창 밖 풍경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안겼어요. 도로 위의 차들은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차선을 지켰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조용히 전철을 타는 모습을 보며 이곳의 질서와 배려가 생활 속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실감했어요. 베이징에서 흔히 보였던 불법 주차나 무질서한 오토바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매끄럽게 흐르고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법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조리복을 깔끔하게 입은 상인들이 위생 장갑을 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손님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음식이 완성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 흔히 보였던 먼지가 날리는 조리 환경이나 무질서하게 밀려드는 손님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한국경제연구원의 박민수 박사와 만났어요. 그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고요? 그건 숫자의 착시일 뿐입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산업 구조를 비교하며 질적 성장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한국의 발전은 겉모습의 성장이 아닌 내실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원천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썼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켰고 사회는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뤄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 근처 공원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대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선 헤드폰을 통해 같은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쳐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이 수적 팽창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질적 성장을 이뤄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임에도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한 줄로 선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 질서 있게 탑승했죠. 좌석이 부족한 승객들은 조용히 서서 이동하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중국의 지하철에서 흔히 보던 고성방가도 새치기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열차 위치를 확인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횡단보도였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인파. 하지만 단 한 명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인파 속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들, 쇼핑백을 든 중년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모두 일제히 길을 건넜고 차량들은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베이징에서 흔히 보였던 경적 소리와 뒤엉킨 차량 행렬은 이곳에 없었어요. 이 장면을 보며 저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닌 질서와 배려가 만들어낸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선진 사회였죠. 점심시간 한 회사원이 제게 식당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식당의 위생 등급과 메뉴, 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고 시민들의 후기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마다 분리수거 표시가 명확했어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켰고 공원은 마치 도심 속 오아시스 같았어요. 공원을 거닐며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운동을 마친 시민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모두가 여유를 만끽하며 도시 속 자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원에서는 흔히 보이던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격렬한 언쟁이나 폭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피력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흔히 보았던 감시와 검열 속에서 위축된 토론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한 선진국의 모습을 넘어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저녁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손잡이를 꽉 붙잡았어요. 혹시나 부딪힌 사람이 있지 않을까 주위를 둘러봤지만 놀랍게도 승객들 사이에서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걱정하며 괜찮은지 묻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놀라웠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자표지판은 실시간 운행 정보를 제공했고 횡단보도의 LED 바닥 신호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매끄럽게 흐르고 있었고 신호가 바뀌자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 들렀어요. 계산대 앞에서 한 학생이 지갑을 두고 나간 것을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직원은 즉시 CCTV를 확인해 학생의 얼굴을 캡처한 뒤 분실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죠.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베이징에서 흔히 보였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취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단순한 규율이나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첨단 기술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수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외형의 발전이 아닌 내실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문구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세계 재패나 최강자 같은 슬로건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연구소 책임자와의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20년 뒤의 기술을 고민합니다라고 했어요. 당장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을 넘어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연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율주행차 개발팀의 평균 나이가 29세. 하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니어 연구원들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들이 섬세한 작업을 수행했어요. 중국의 공장들이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품질 관리실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분량을 체크했고
그 정확도는 99.9%에 달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 교수는 한국기술력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아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DNA입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대기업이 기술 생태계의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대기업이 개척한 시장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것이 다시 대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 교수와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윤리 경영에 있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신뢰가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됐어요. 저녁,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20대 창업가들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당당하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교훈으로 삼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숨은 저력이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 윤리 경영, 세대 간 조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것이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였어요. 주말, 서울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취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첫 목적지는 덕수궁이었어요. 고궁 앞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로 궁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청소년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점심때 들른 시장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골목 곳곳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은 가격표를 명확히 붙여두어 흥정을 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한 가게에서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있었고 옆 가게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손님이 직접 주문을 넣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키오스크에서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화면을 눌러봤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한국문화연구소의 최 교수를 만났어요. 연구실로 들어서자 그가 차를 한 잔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흥미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조금 전 시장에서 본 기술과 전통의 조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색깔을 잃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기술의 발전이 인간적인 요소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유연성과 적응력이야말로 이 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산도서관에 들렀을 때는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서 청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문화적 포용성이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의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버스킹 공연을 하는 청년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늦은 시간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한 청소부를 만났어요. 그는 묵묵히 거리를 쓸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일 거라 생각했지만 청소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도시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외국인이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다가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헤매는 듯 했죠.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망설임 없이 다가가 영어로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고 외국인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미소를 지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가진 배려와 따뜻함을 다시금 실감했어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문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이곳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본 작은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놓인 동전함.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는 문구와 함께 많은 동전이 쌓여 있었어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문화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정시에 지나가고 출근길 버스가 정확한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3주 전 베이징에서 보았던 혼돈스러운 아침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 교수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위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2차 전지 분야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여의도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서울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본 기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통, 환경, 안전, 의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나라가 이 모델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래 도시의 표준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우며 여기까지 왔죠.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지난 3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본 것은 거대한 몸집과 불안한 기초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견고한 기반 위에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취재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취재가 아닌 여행자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